여러분 최근 며칠 동안 환율 움직임 보면서 생각보다 잘 떨어지네? 이제 좀 안정되나 보네? 라고 생각하셨나요? 만약 그렇게 믿고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 정말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 환율 수치, 사실은 정부가 수조 원을 쏟아부어 만든 일시적인 환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보통 연말에는 환율이 요동치기 마련인데 갑자기 특정 시점에 환율이 뚝 떨어지는 현상을 보셨을 거예요. 이걸 단순히 시장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정부가 기업들의 장부를 예쁘게 꾸며주기 위해 그리고 은행들이 망하지 않게 보이게 하려고 벌인 이른바 환율 심폐소생술 결과거든요. 제가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지난 몇 년간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했을 때 발생한 환해지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이 환율을 막으려다 보니까 우리가 내야 할 이자 차이만 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억지로 눌러놓은 환율은 반드시 스프링처럼 튀어오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고요? 바로 1월 중순입니다. 연말에 마법이 풀리고 장부 정리가 끝나는 순간 그동안 억눌려 있던 달러 수요가 폭발하면서 환율이 다시 튀어오를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안정이 가짜인 이유와 1월 중순에 찾아올 거대한 역풍,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이면의 진실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경제 지표 뒤에는 진짜 설계가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외환 시장이 딱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엄청난 자금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녹아 없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부의 윈도우 드레싱, 은행의 생명줄인 BIS 비율의 비밀, 그리고 1월 환율 전망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하나면 앞으로 벌어질 환율 흐름과 자산 방어 전략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왜 하필 연말인가 하는 점입니다. 11월도 있고 2월도 있는데 왜 12월 마지막 주만 되면 외환 당국이 긴장하고 환율을 억지로 끌어내리려고 안달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현실적이고도 무서운 장부상의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업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사가 미국에서 1억 달러를 빌려왔습니다. 환율이 1,300원일 때는 우리 빚이 1,300억 원이죠. 그런데 연말 종가 기준으로 환율이 1,400원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빚이 1,4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단 며칠 사이에 100억 원이라는 환차손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장부상의 수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업의 부채 비율이 치솟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그러면 은행에서 빌린 돈의 이자가 올라가거나 심지어 대출 연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많은 수출입 기업들, 그리고 외화 부채가 많은 항공사나 에너지 기업들에게 연말 환율은 그해 농사의 성적표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 기업들이 장부상 파산 위기에 처하는 걸 막아야 합니다. 펀더멘털은 괜찮은데 환율 때문에 부채 비율이 꼬여서 위기가 오는 건 막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연말 종가를 관리하기 위해 시장에 달러를 풀고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겁니다. 이걸 시장에서는 윈도우 드레싱, 즉 상점 쇼윈도를 예쁘게 꾸미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기업보다 더 심각한 게 바로 은행입니다. BIS 비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은행이 얼마나 건전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최악의 경우 영업 정지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BIS 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에 들어가는 게 위험 자산입니다. 은행이 외화로 대출해준 자산들도 이 위험 자산에 포함되죠.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외화 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가 커지면서 분모가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BIS 비율은 뚝 떨어지게 되죠. 은행들 입장에서는 연말 결산 때 이 비율을 맞추는 게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부 역시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을 막기 위해 은행들이 안정적인 BIS 비율을 유지하길 원하죠. 결국 정부와 은행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바로 연말 환율 하락인 겁니다. 많은 분이 환율이 내려가면 수입 물가도 잡히고 좋은 거 아니냐고 물어보십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법입니다. 시장의 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정부가 가진 실탄인 외환 보유고를 쓰고 국민연금에 발까지 묶어가며 억지로 만든 안정은 독이 든 성배와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정부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한 수단 중 하나가 국민연금과의 통화 스와프입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위해 달러를 사야 하는데 시장에서 사지 말고 정부가 가진 달러를 빌려가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줄어드니 환율은 일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건 결국 나중에 국민연금이 다시 달러를 갚아야 할 때 혹은 정부의 외환 보유고가 부족해질 때 더 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환율이 1,350원을 넘나들며 위기감이 고조됐을 때 12월 마지막 3거래일 동안 환율이 갑자기 30원 이상 급락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드디어 고점을 찍고 내려온다고 환호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1월 중순이 되자마자 환율은 이전 고점을 뚫고 1,400원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연말 종가 관리가 끝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결제 수요와 외국인 매도세가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때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한미 금리 역전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억지로 뚜껑을 눌러놓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억지로 눌러놓은 환율이 1월 초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놀랍게도 1월 초까지는 이 가짜 평화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죠. 정부가 단순히 환율 내려가라 라고 주문을 외운다고 환율이 내려갈까요? 절대 아니죠. 여기에는 엄청난 돈과 치밀한 설계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걸 외환시장 개입이라고 부르는데 그 방식이 생각보다 아주 교묘합니다. 정부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바로 미세 조정, 영어로 스무딩 오퍼레이션입니다. 이게 뭐냐면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오를 때 시장에 달러를 풀어서 그 변동성을 부드럽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환율이라는 큰 파도가 몰아치는데 정부가 방파제를 쌓는 거예요. 근데 이 방파제가 영구적인 게 아닙니다. 모래주머니를 계속 쌓아서 파도를 잠시 늦추는 거죠. 문제는 이 모래주머니가 바로 우리의 외환 보유고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 위기에 대비해 차곡차곡 쌓아둔 비상금을 환율 방어라는 명목으로 소진하고 있는 셈이죠. 최근 가장 논란이 되는 게 바로 국민연금 통화 스와프입니다. 이게 말은 어려운데 알고 보면 간단해요. 국민연금은 매년 어마어마한 돈을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겠죠.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달러를 사기 시작하면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환율은 올라갑니다. 정부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한테 제안합니다. 야, 시장에서 달러 사지 마. 우리가 가진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빌려줄게. 나중에 갚아. 이게 통화 스와프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시장에는 달러 사려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환율은 일시적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이게 왜 문제냐? 이자 차이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훨씬 높죠. 달러를 빌려주고 받는 이자보다 원화를 가지고 있을 때 얻는 이익이 훨씬 적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즉 환해지 비용을 결국은 국민연금이, 즉 우리가 내는 셈이 됩니다. 환율을 억지로 누르기 위해 미래의 연금 자산을 갉아먹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부가 개입하면 환율은 무조건 잡히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건 시장을 이기려는 무모한 시도일 때가 많아요. 전 세계 외환 시장은 하루 거래 대금만 수천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바다입니다. 한국 정부가 수조 원을 쏟아부어도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한국 경제 이상한데 원화 팔자라고 마음먹고 달려들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개입을 세게 할수록 시장 참가자들은 생각합니다. 오호, 한국 정부가 지금 다급하구나? 외환 보유고가 곧 바닥나겠는데? 라며 더 공격적으로 달러를 사들일 수도 있어요. 이걸 투기적 공격이라고 합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 우리가 겪었던 바로 그 상황이죠. 뉴스에서 정부 개입 신호를 포착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 관계자가 환율 쏠림을 주시한다고 말하는 구두 개입이 옵니다. 둘째, 특정 가격대에서 갑자기 대규모 달러 매도 물량이 쏟아집니다. 셋째, 국민연금 스와프 한도 확대 기사가 뜹니다. 이런 신호가 보인다면 아, 정부가 억지로 누르고 있구나, 조만간 튀어오르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90%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필사적으로 막아놓은 덕분에 1월 초까지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한 평화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평화 진짜일까요? 아니면 폭풍전야일까요? 연말에 정부가 억지로 눌러놓은 환율이 1월 1일이 됐다고 바로 튀어오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1월 첫째 주나 둘째 주까지는 환율이 더 떨어지거나 안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많은 개인 투자자가 속아 넘어갑니다. 아, 이제 환율 고점 지나갔나 보다. 달러 팔아야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건 수출 기업의 내고 물량이라는 일시적 현상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물건을 팔고 달러를 벌어옵니다. 이 기업들은 연말에 수출 대금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새해가 되면 이걸 원화로 바꿔야 합니다.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협력업체 대금도 결제해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하니까요. 이렇게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달러를 한꺼번에 시장에 팔고 원화를 사는 행위를 니고라고 합니다. 1월 초에는 이 내고 물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시장에 달러 공급이 넘쳐나니 당연히 환율은 내려갈 수밖에 없죠. 과거 10년치 환율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1월 초에 환율이 전월 대비 하락하는 확률이 70%가 넘습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은 올해는 경제가 풀리려나 보다 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이건 경제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단지 결제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초에도 환율이 일시적으로 안정을 찾으며 1200원대 중반까지 내려갔었지만 그 평화는 차에 한 달을 가지 못했습니다. 내고 물량이 소진되자마자 숨어있던 달러 수요가 폭발하며 다시 1300원을 돌파했죠. 그럼 1월 초에 환율이 떨어질 때 달러를 파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1월 초의 하락은 세일 기간이라고 보셔야 해요. 펀더멘털, 즉 한미 금리 차이나 재정 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만약 달러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1월 초에 일시적 안정기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 게 훨씬 현명한 전략입니다. 1월 초 시장을 볼 때는 환율이 떨어질 때 거래량이 동반되는지,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있지는 않은지,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지는 않은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자, 이제 1월 초에 진통제 효과가 끝나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수출 기업들의 달러 매도가 잦아들고 정부의 연말 종가 관리 효과도 완전히 사라지는 그 시점, 바로 1월 중순입니다. 자, 여러분, 앞서 정부가 연말에 억지로 환율을 눌러놓았고 1월 초에는 수출 대금 덕분에 잠시 평화롭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건 마치 펄펄 끓는 압력밥솥의 뚜껑을 손으로 꾹 누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안에서 끓고 있는 압력의 실체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그 압력의 정체가 바로 한미 금리 역전과 재정 적자입니다. 경제학을 몰라도 이건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100억 원의 자산가라고 생각해 봅시다. 한국 은행에 맡기면 이자를 3% 주는데 미국 은행에 맡기면 5%를 준대요. 게다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죠. 여러분이라면 돈을 어디에 두시겠어요? 당연히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보내겠죠.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이가 역대급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미국 연준은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행은 가계부채와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마음껏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한국 시장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채권을 팔아서 달러로 바꿔나가는 이 과정이 환율을 미친 듯이 끌어올리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연말에 개입해도 이 금리 차이라는 중력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게 내 환율이랑 무슨 상관이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 재정이 나빠진다는 건 쉽게 말해 국가의 신용도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올해 세수 결손이 수십조 원에 달한다는 뉴스 보셨죠? 정부가 쓸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세금이 없어요.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하나요?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냅니다. 국채가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오르죠. 이건 위험해서 오르는 금리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는 한국 정부가 돈이 없어서 계속 빚을 내네? 이거 위험한데? 라는 시그널로 읽히고 결국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제로 작년과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났을 때 정부는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외국 환평형 기금이라는 곳에서 돈을 빌려다 썼습니다. 원래 이 돈은 환율이 요동칠 때 방어하려고 쌓아둔 전투 자금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데 총알을 빼서 밥 사 먹는 데 쓴 꼴입니다. 시장은 이 사실을 귀신같이 압니다. 아, 한국 정부가 환율 방어할 실탄이 부족하구나 라고 판단하는 순간 환율 공격은 더 거세집니다. 지금 우리가 딱 그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금리 차이는 벌어져 있고 정부의 방패는 얇아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1월 초에 가짜 평화가 끝나는 1월 중순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환율이 조금 오르는 수준이 아닐 겁니다. 이제 시간은 1월 15일쯤으로 흐릅니다. 1월 초에 쏟아졌던 수출 기업들의 달러 매도 물량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는 시점이죠. 이때부터 시장은 다시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환율 스파이크 현상입니다. 스파이크, 말 그대로 바늘처럼 뾰족하게 튀어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완만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단 며칠 사이에 30원, 50원이 폭등하는 상황이죠. 왜 하필 이때일까요? 연말 종가 관리 때문에 달러를 사지 못하고 억지로 참았던 결제 수요들,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탈출하려는 외국인들의 대기 물량이 이 시점에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오를 때 가장 먼저 도망가는 건 개인 투자자가 아닙니다. 정보력이 가장 빠른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1월 중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거나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하나라도 나오면 시장은 발작합니다. 역시 미국 금리는 안 내려가네? 한국은 금리도 낮은데 재정도 엉망이잖아? 라는 인식이 퍼지는 순간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동시다발적인 매도가 일어납니다. 이때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환율이 오르니까 외국인은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더 빨리 주식을 팝니다. 주식을 팔면 원화가 생기죠? 이걸 다시 달러로 바꾸니까 환율은 더 오릅니다. 이른바 죽음의 소용돌이, 데스 스파이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스파이크 직전에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법이 있습니다. 현물 환율은 조용한데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환율을 거래하는 선물환 시장에서 가격이 먼저 오르기 시작한다면 프로들이 폭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외환 시장의 수급을 나타내는 스와프 포인트가 급격히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면 시장의 달러가 씨가 마르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뉴욕에서 거래되는 원화 환율이 10원 넘게 튀어오른다면 다음 날 아침 한국 시장은 지옥문이 열릴 겁니다. 환율이 1,450원, 심지어 1,500원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단순히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나 2022년 시절을 보세요. 환율은 오를 때 논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공포를 따지죠. 특히 지금처럼 정부가 개입으로 가격을 억눌러 놓은 상태에서는 그 누르는 힘이 사라질 때의 반동이 훨씬 큽니다. 1,400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깨지는 순간 그 위로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순식간에 1,450원까지 고속도로가 뚫릴 수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는 나왔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실 건가요?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만드실 건가요? 정부의 마법이 언제 풀릴지 알았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나는 지금 뭘 해야 하나 하는 점입니다. 1,400원이 넘는 고환율 시대, 자산가들은 이미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환해지는 보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가려는데 환율이 오르면 여행비가 비싸지죠. 내 통장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일정량의 달러를 미리 가지고 있다면 환율이 올라도 내 전체 자산의 구매력은 보존됩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극심한 시기에는 수익보다 방어에 초점을 맞춘 해지 전략이 1순위입니다. 지금 환율이 너무 높은데 산꼭대기에서 물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환율 투자는 주식과 다릅니다. 달러는 전 세계 기축 통화입니다. 특히 한미 금리 역전과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환율의 바닥이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즉, 예전에는 1,200원이 고점이었다면 이제는 1,350원이 바닥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1,400원 근처에서 사는 것이 최고점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1,450원, 1,500원 시대에 대비한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라고 관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자산가들은 1월 초 환율이 일시적으로 눌려 있을 때 자산의 일부를 달러 자산으로 분산합니다. 환율이 폭등할 때 국내 주식에서 본 손실을 달러 자산의 수익이 그대로 메꿔주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가이드를 드릴게요. 첫째, 분할 매수의 기술입니다. 한 번에 몰빵하지 마세요. 1월 초 환율이 1,380원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마다 전체 투자금의 10%씩 나누어 사세요. 만약 정부 개입으로 1,370원대까지 밀린다면 그건 시장이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둘째, 내게 맞는 상품을 고르세요. 외화 예금은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어 아주 유리합니다. 주식 계좌에서 거래하는 달러 ETF는 수수료가 저렴하고 환금성이 좋죠. 미국 국채는 환차익과 채권 가격 상승 이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셋째, 목표 수익률을 정하세요. 달러는 영원히 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환율이 1,450원 수준의 스파이크를 찍는다면 그때는 일부를 팔아 다시 저평가된 원화 자산을 사는 리밸런싱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세 줄로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연말 환율 하락은 정부가 만든 장부상의 가짜 지표입니다. 둘째, 1월 초는 폭풍 전야이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매수 기회입니다. 셋째, 개입의 효과가 사라지는 1월 중순의 환율 스파이크에 대비해야 합니다. 경제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시장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시간을 벌어준 지금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골든타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주거래 은행 앱을 켜서 여러분 자산 중 달러 비중이 몇 %인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0%라면 오늘 말씀드린 분할 매수 전략을 소액이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달러라도 직접 사보며 시장의 흐름을 느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는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시간을 샀을 뿐입니다. 그 대가는 1월 중순 우리 모두가 함께 치르게 될 것입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고 방관한 사람에게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